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새로운 수업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군무원 시험과 관련된 기출문제, 그리고 확인 문제, 실전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말 압축적인 강의, 좋은 강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것의 이름을 저는 이제 군기확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군기는 아주 명확해야 되고 확실하고 또 엄격하게 써야 되는 것인데요. 자, 이제 그 이름에 첫 글자를 붙여서 군기확실 특강이다라고 제가 이름을 스스로 붙여보았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객관적 문제들을 확인하고, 다만 순서대로 기출 문제를 해설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맞춤 강의죠. 그래서 압축적이면서 그리고 또한 묶어서 비슷한 유형들을 풀게 되면 분명 공통 분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의 최고의 장점, 검증된 문제라는 거죠. 정답이 뚜렷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출제될지 대비해 보는 것도 매우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증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말 영역별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군무원 시험은 2020년부터 공개되었죠. 공식적으로 공개된 문제인 2020 이후 문제라면 정말 샅샅이 속속들이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 문제들도 분명히 복원 문제로 있긴 한데요. 복원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약간 잘못된 복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복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논란의 여지가 또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모두 배제한 채 2020년부터 군무원 9급, 7급 문제들을 모두 모았더니 현재 기준으로는 150문제가 됩니다. 추후에도 또 업데이트 해드릴 계획이고요. 그 150 문제들을 정말 영역별로 15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이미 이 문제들은 문제의 논란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거죠.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문제, 정답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만 푸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확인 문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면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연습 문제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은 동형 문제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25문제씩 기준으로 해서 특히 최근에 가장 핫한 문제들이 바로 비문학의 강화, 추론 문제의 강화 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모두 반영해 놓은 새로운 개념의, 바로 신개념의 동형 모의고사들을 최근의 유형에 맞게 여러분에게 가장 빨리 그리고 최고의 정보들을 오류 없이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백범일지에 이제 있던 딱 첫 페이지를 딱 열면 나오는 이제 구절인데요. 김구 선생님도 좋아했다라는 과거 서산대사가 좋아했던 시라고도 하고요. 또는 조선시대의 문인이었던 이양현이라는 분이 썼다는 야설이라고 하는 한시의 내용인데요. 저도 백범일지를 여러 번 읽었지만 처음 딱 읽었을 때 이 한시가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한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풀어보았더니,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김구 선생님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시는 아니지만 김구 선생님이 좋아했던 시라고 하니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이정표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거죠. 특히 제가 선생님으로서 참 좋은 선생님, 귀감이 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욕심에 저도 매우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실수 없이 완전 무결하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언행 하나하나가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좋은 어떤 길잡이가 되고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전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좋은 의미의 책임감을 통해 시작하고 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군기확실이라는 이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유형이 바뀐 최근 군무원 기출문제가 여기에 다 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가장 많이 출제된 걸 우리가 이제 빈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빈출, 빈도수가 높았던 빈출 기출 문제부터 빅4라고 이야기하는 비문학 최근에 가장 핫해고요. 문학 역시 꾸준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어문 규정부터 그리고 문법까지 이 9급, 7급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우선순위로 역시 제가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거고요. 기출문제에 대응되는 바로 변형 확인 문제를 추가로 공부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한 확인 문제들도 좋은 문제들입니다. 이미 과거의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엄선한 50문제를 전 영역을 통해서 50문제 우리 풀어나가게 될 거고요. 자, 실전 모의고사 전체 6회 부분이 될 겁니다. 역시 1회 기준으로 25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150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전체 문제가 350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소중하죠. 3,500문제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저도 정말 철저히 준비했고요. 엄선했습니다. 해설까지 정확하게 오류 없이 제공해 드리려고 했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항상 시험에 대한 대비는 세 가지죠. 첫 번째, 지금 우리 하듯 유형별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풀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군무원 관련된 군기 확실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150문제를 9급, 7급 모두 포함하여서 어디에서 많이 출제되었는지 우선순위를 따져보았더니 전체 이제 15가지 영역에서 그중에는 비문학이 정말 최근에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문학의 10가지 문제 유형부터 특히 마지막 추론 문제까지 이 문제까지 가져야 최근의 경향이다. 이것은 비단 군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의 9급 문제 또는 7급의 국가직 피센 문제에서도 가장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 추론 또는 이해, 확대하면 이제 비판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자, 문학 역시 다양한 범위의 현대문학, 고전문학이기 때문에 결국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문 규정은 전통적으로도 중요했고요. 역시 최근 3개년으로 보더라도 28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5문제 정도. 물론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했었어요. 9급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7급에서는 좀 적게 나오기도 하고 반대인 경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도 모두 합쳐놓고 보면 우리가 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역시 최대 10문제씩 그러니까 결국은 9급, 7급 합쳐서 한 5문제씩 이렇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어휘 또는 이제 뒤에 문법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문법을 제가 좀 세부적으로 쪼갰고요. 어휘 영역도 역시 포함하여서 다양하게 즉 고유어, 한자어의 이제 사전적 의미부터 또 어휘 간의 관계 그리고 관용어나 또 순화어나 아니면 속담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어휘라는 영역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한자 역시 8문항, 거의 모든 시험에 다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7급이라면 평균 2문제의 한자의 표기와 도금이 9급이라면 평균 한 문제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변별력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자도 기출문제로 끝내서도 안 되고요. 확인 문제 끝내서도 안 되고요. 또 동형 모의고사에 무조건 들어있는 실전 문제에도 한자 문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 조금씩 확장해 나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제가 항상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문법을 조금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문장 통사론에 해당하는 부분들,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부분들, 또한 포함하여 그 이외의 나머지 문법적인 표현들 중에 사동, 피동 역시 우리 군무원 잘 나오고요. 높임 표현도 잘 나오죠. 자, 이제 이렇게 8문항 정도 출제되었으며 자, 또 한자성어도 거의 무조건 한 문제였다라고 지금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3개년의 9급, 7급을 포함하면 6번의 시험인데 6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품사 부분도 역시 문법인데요. 그리고 또한 또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뒤에서도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각 영역별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뭐 중복의 느낌이 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15가지 영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요. 이것이 의미론 뭐 또는 뭐 세부적으로 나눠서요. 품사, 뭐 형태론 이렇게 여기에 지금 형태론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단어라고 말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형태론과 관련된 의미 형태소 단어, 지금 이런 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포함하는 거니까 이 단어여도 되고요. 정확하게는 형태론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각 조금씩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었던 것을 알고 다만 지난 3개년 동안에 한 문제도 안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고전 문법 부분. 왜? 3개년 그 이전에는 2019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많이 나올 때는 2문제까지 다 나오기도 했었던 훈민정음 영역. 그러면서 용비어 청가와의 관련성. 뭐 최세진의 훈몽자회 같은 거, 이런 종성법의 표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이 문제 전체 속에서는 분명 뒤에 동형 문제에는 들어가 있어요. 왜?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안 나올 것이다. 이건 안 되고 잘못된 귀납 추론이고요. 잘못된 성급한 일반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 나왔던 부분도 추후에는 확인 문제 또는 뒤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는 넣어서 공부해야 하고요. 언어와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원론적이긴 하지만 언어가 어떻고 국어가 어떻고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도 있고 비문학 속에 언어와 관련된 지문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토론과 토의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의문도 한 문제이긴 했지만 이게 자음체계, 모음체계에서 나왔던 것일 뿐 의문의 변동은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의문의 변동도 교체, 축약, 탈락, 첨가도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서 많이 출제되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그러면 대비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것만은 꼭 나온다. 라는 것을 먼저 좀 전체 틀로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빈칸을 통해서 보여드리지만 자, 이제 첫 번째 채웠을 때 합격권은 국어가 80점 이상 정도 될 수 있다. 3개년의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들의 시험 보고 난 전반적인 평은 무난했다. 다만 살짝 어려웠다. 다만 이제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누군가 역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시간이 별로 없었거나 아니면은 나름 한다고는 했지만 스스로 약간 부족함을 약간 뭔가 나는 국어가 약해요 이런 분들은 딱 시험을 봐도 당연히 좀 어렵게 느끼겠죠. 하지만 저는 합격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 전후 이것은 직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부 직렬 자체가 우리 공무원 시험들 뭐 37개 이상의 이제 세부 직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직을 비롯하여서 직렬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 80점 전후, 때로는 70점 초반도 될 수 있어요. 뭐 90점 이상이면 너무 좋겠죠. 근데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나는 80점 정도 노력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80점 가능하다. 이런 좀 우리가 희망을 갖고 목표를 정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부 직렬에 따라 다르되 이 정도는 저는 보통 난이도다. 문제가 공개된 이후에는 논란 없게끔 하기 위한 출제진들이 조심스러운 의도가 있다는 거. 무조건 어렵게 내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2020년 이제 공개된 이후에는 확실히 문제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그래서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그 이전에 논란이 있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엽적인 거, 물론 지금도 간혹 있기도 해요. 당장 오늘 비문학에서도 굳이 우리가 지문이 아니라 비문학 이론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정오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막 헷갈리게 해주고 막 너무 막 고쳐서 들리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일 것이다. 자, 비문학의 강세가 이제 결과적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 편인데요. 7문제 이상. 요즘에는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8문제 정도. 25문제 기준으로 보니까 약 32%. 물론 7문제 보더라도 28%가 되니까 30% 전후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봐도 좋아요.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문학이 많다라는 것은 두 가지 어려움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를 읽고 푸는 거죠.
사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시간의 문제가 생기겠죠. 뭔가를 읽는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문제 나오고 1, 2, 3, 4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우리 절대 시간, 9급, 7급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세 과목만 또는 네 과목만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직렬들, 9급, 7급들로 보더라도 나머지 과목에서 시간이 결국은 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에 대한 균형, 안배,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실력이다라는 것을 꾸준히 많이 읽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빠른 독해, 빠르고 바른 독해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군무원의 이 우리 군기 확실이라는 특강만이 아니라 제가 따로 군무원 포함하여서 공무원 포함된 비문학과 관련된 특강이 따로 있거든요. 그건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의 영역이라는 게 최근에는 필수적인 이해, 추론, 일치, 주제, 순서, 오류, 전개 방식, 논증 구조, 최근에도 두괄식, 미괄식과 같은 그런 구성과 관련된 방식을 7급 시험에서 묻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읽기와 관련된 말 그대로 논리적 이해와 관련된 비문학 영역의 문제들이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자, 현대문학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물론 이제 고전과 현대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누적된 군문의 결과에 의하면 현대문학을 좀 더 많이 주는 편이죠. 심지어는 시 같은 게 한 편이 아니라 두 편 정도. 이렇게 현대시를 더 많이 출제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학의 4대 장르라고 하는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시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되 소설 역시 군무원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보아야 하고요. 또 수필도 역시 최근 시험에도 출제되기도 했었던 이어령의 폭포와 분수라고 하는 이제 장르상으로 보면은 현대 수필이 되고요. 또 희곡 시나리오들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역시 그래도 다양한 우리 현대문학의 장르들을 이해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고전문학도 나오죠. 고전문학의 1순위는 시조입니다. 반드시라고 말할 정도로 사지선다의 시조 4편이 나오기도 하고 네모 속의 시조 2편, 최근에는 시조 4편을 가나다라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국가직도 있고 우리 군무원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기를 통해서 다른 장르와 연결하는 짧으니까 확실히 시조는 그래서 저도 시조 100편을 우리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따로 강의가 지금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조 100편 또는 관동별곡 같은 대표적 가사, 10대 가사 이런 것들 여러분 따로 정리해 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전은 아무래도 또 시가 중심이기 때문에 향가, 고려가요, 가사, 고전, 소설. 또 전통적으로 우리 군무원 시험에는 시조 중에는 윤선도의 시조, 어부사시사가 아주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가사는 아무래도 정철의 가사, 빅3,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후기 가사로는 박일로의 누황사 같은 작품들, 물론 정기 가사의 정국인의 상춘곡도 역시 9급, 7급 모두 출제되기도 했었으며 송순의 면왕정가, 또 여류가사로는 허난서른의 규원가와 같은 작품들도 대비해 두어야 됩니다. 전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길어서 그 일부분을 발췌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역시 고전 시가도 무조건 나온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반드시 이런 말을 썼지만 때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다 보면 안 나오는 장르, 영역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군무원 특유의 지엽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늘 또 1, 2, 3번으로 뒤에 나와 있는 이 비문학 문제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된 비문학 이론에 관한 거예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거. 주제를 뭔가 정리하면서 하는 순서들은 뭐냐, 이런 것들이 그냥 가벼운 이론인데도 문제화되기도 해요. 지엽적인 문제들. 물론 과거에는 남사당패의 놀이라든지 애국가와 관련된 국어 지식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지엽적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이 모든 것들도 국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국어다. 이렇게 마음을 좀 툭 내려놓는 게 좋죠. 아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냐.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국어다 이렇게 한다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지식으로 항상 성장해 나가고 습득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국어 순화 부분도 마찬가지죠. 고급 7급에서 모두 출제된 외래어의 순화도 있었고요. 아니면 법률문의 순화, 한자어의 순화와 같은 그런 순화어들도 우리 이론 시간에 다 공부했던 거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제되기도 하더라라는 것. 언어 예절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언어 예절이 있지만 소개 순서라든지 인사말, 자기소개할 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원인들 응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항상 인사말이라는 것이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인사 먼저 하고 자기 이름 말하고 인사 먼저 하고 용건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표준 언어 예절의 사례에 다 나와 있죠. 우리 이론서에도 있고요. 자, 어법도 역시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어법에 맞는 것은이라는 어휘 선택의 오용부터 시작하여서 문법 차원의 오용, 의미 차원의 오용, 문장 성분 차원의 오용까지 그래서 최대치로 보면 역시 이 비문과 관련된 한 400개 정도 문제수로는 한 100문제 정도 이렇게 어법 문제를 준비해 두면 든든하죠. 왜? 대체로 거기서 비슷비슷하게 돌고 도니까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양에 있는 거죠. 뭐 다양한 양의 문제에 절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분명 거기서 걸리게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정도로 저는 이것만은 꼭 나온다. 제가 이제 25가지, 2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군무원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수능 기출문제, 과거에 출제되었던 수능 기출문제나 개정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특히 수능 기출문제도 2022년 군무원 7급을 보더라도 문장의 짜임과 관련된 혼문장, 견문장이 있었거든요. 그 혼문장, 견문장의 예문이자 보기이자 선지이자 정답까지가 100% 과거 수능 문제, 2005학년도 수능 문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이외에도 어휘 문제라든지 어떤 네모에서의 간단하게 판단하는 문제, 한자성어 문제 이런 것들도 과거 수능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정말 나쁜 의미로는 보고 베끼는 약간 표절하는 차용조차도 변형도 아니고요.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공개 이전에도 많았지만 문제가 공개된 이후에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언급해드리고 또 수능 기출에 이런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어요. 자, 공무원 시험이 그렇고 또 개정교과서라고 하는 게 현재 고등학교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11종 교과서입니다. 예를 들어 뭐 지학사라든지 아니면 천재교육이라고 한다든지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우리 출판사들에서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결국 이 안에 수록되어 있는 이론이나 문제의 작품들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비문학 지문들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 활용될 수 있다. 자, 전에 비해서는 분명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문 규정 반드시 출제된다. 물론 4대 어문 규정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는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저랑은 이미 이 4가지 4대 어문 규정 확대하면 이 안에 띄어쓰기 존재하고요. 표준어도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2개 나누었을 때 저는 더 구체적으로 6대 어문 규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135항에 해당하는 그래서 최대치로 따지면은 약 한 1,400개 가까이 되는 그 어문 규정의 사례들이 군무원 시험에 역시 출제되겠죠. 자, 문법도 반드시, 역시 반드시라는 말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반드시 이런 말들을 지금 써주기도 했는데요. 자, 문법도 군무원이 좋아하던 아까 그 단어와 관련된 단어의 형성법이 있었죠. 그래서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역시 단어나 형태수의 개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전통적으로 잘 나오던 것이었으며, 자, 품사 아주 중요하죠. 뭐 역시 한 문제 나온다면 품사겠죠. 국의 구품사에 관한 이야기 확대하자면 품사에서 용언의 활용으로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단어의 형성법 또는 역시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사동, 피동, 높임, 표현 이런 데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법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꼭 해야 되고요. 제가 설명해드리는 많은 이론들, 이 강의 이외에도 또 문법 특강들 이런 걸 통해 보완하시면 문법에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한자라고 했고요. 한자의 표기와 도금 잘 썼느냐 아니면 잘 읽어야 되는데요. 도금이 적절한지 여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자는 출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 1800자 상용 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 천자문에서 시작하듯이 그렇다고 한 글자 한 글자 낱글자로 우리가 한자 하나하나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휘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음절이죠. 두 글자로 되어 있는 한자의 표기 도금. 그래서 저는 한자 특강을 통해서도 400개 항상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400개다. 400개의 중요한 걸 우선순위를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살을 붙여보는 거죠. 더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바다가 넓어도 그물을 우리가 바다 전체에 치지는 않지만 분명 어딘가 그물을 치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부들은 알죠. 선장은 알고 있잖아요. 경험상으로도. 그래서 결국 우리도 쭉 그물을 펼치되 이 안에 한자가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자 이음과 동음 이자 한자는 같아도 음이 다른 게 있고요. 또는 동음 이자 소리는 같아도 한자가 다른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우리가 동음 이의어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거의 99% 이음절 한자. 물론 때로는 삼음절 한자, 뭐 한자 성어의 표기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미 기출되었던 한자부터 또 최근에 언급되는 시사 한자. 그것이 바로 우리 비문학의 지문 속에 있는 것. 살아있는 한자, 글 속에서 활용되는 한자, 국어에서 자주 나오는 한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가깝게 살펴보시고요. 잘 정리해 두세요. 한자성어 이미 경험상 우리는 반드시 한 문제에 출제되었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것으로 봅니다. 자, 한 지문에 두 문제. 역시 다른 시험에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군무원 시험에는 지문 하나에 두 문제. 비문학이라면 때로는 어휘 같은 것을 섞어서 주기도 하고요. 전체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자, 문학에서도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수능에서라면 한 지문에 최소 3문제, 4문제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5문제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무원 시험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라고요. 자, 고전 산문 역시 본디 우리 현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또 다산 정약용이죠. 실학자이기 때문에 실용주의 사상과 관련하면서 정약용의 수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든지 수호책이라든지 이렇게 정약용의 다양한 그림. 아무래도 조선시대 통틀어 가장 저서를 많이 남긴 분이 또 정약용이기 때문에 목민심서 이런 거 활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약용부터. 자, 허균도 소설로서의 홍길동전도 있긴 하지만 유제론을 비롯하여서 어떤 인재등용에 대한 문제점, 개혁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광해군 때 어떤 글들을 또 많이 남기기도 했고요. 자, 난 박지원 역시 이미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만 최근에도 일야구 도화기, 즉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한바탕 울자리 이런 걸 포함하여서 역시 실학자로서의 박지원이 그만큼 또다시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이제 허균도 박지원도 다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게 현대사회와 좀 잘 맞더라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역시 실학자로서는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또는 유득공 이런 이덕무 이런 이제 실학자들의 글들이 종종 활용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긴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띄어쓰기는 이미 한글 맞춤법 속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바로 40이랑 50항 반드시 출제된다고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40이랑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합성어, 파생어 한 단어가 됐을 때는 무조건 붙여 쓰고요. 어간 뒤에 나오는 역시 어미들 2516개나 되는 다양한 어미가 있지만 어미가 왔을 때 역시 또 붙여 쓰게 되는 띄어 쓰고 붙여 쓰는 이유를 단순히 느낌이거나 감이거나 찍어서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문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평소에 사전을 자주 찾아보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만 결국 이 띄어쓰기도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게 조사더라, 어미더라, 접사더라, 의존명사더라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문법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능력, 대한민국의 띄어쓰기, 우리나라 띄어쓰기 잘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어를 잘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또 아주 구체적인 영역, 띄어쓰기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의문의 변동 부분들이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시험들에서는 나옵니다. 군문에서만 잘 안 나올 뿐이고요. 최근 3년은 그렇습니다. 또 수능에서도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문의 변동 부분이 과거에 안 나왔다고 해서 절대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고전문법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17, 18은 과거에 누적된 결과에는 없지만 앞으로는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예상을 하고 있으므로 역시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자 원리들부터 흐름과 관련된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특징들, 또 군무원이 좋아하는 용비어천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쓰기 영역도 한 문제 정도 항상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은데요. 고쳐쓰기라는 이름으로 이번에도 출제되었던 2022년 시험도 있었고요. 개요 작성이나 공문서나 보기의 조건들이 나오는 거 이것도 다 넓은 의미의 쓰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속담과 관용 표현들의 구체적 어휘 부분들 또 언어와 국어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죠. 지문으로 비문학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역시 어휘에 대한 기본은 사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항상 학생분들이 듣고 지나가는 거 사전 찾아야지 사전 찾아보세요. 이걸 실천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다만 합격 수기에 보면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꾸 사전 찾으라고 해서 강조해서 처음에는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사전을 찾고 안 찾고의 차이가 크더라. 이렇게 하면서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꼭 사전 찾으세요. 네이버 아니면 표준국어대사전 앱을 통해서 무료로 다 볼 수 있고요. 그때그때 우리 초기 화면, 저도 그렇게 하니까 스마트폰의 맨 앞에 화면에 넣어서 그때그때 어휘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찾아보고 확인했다면 그걸 정리하고 암기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해보는 어휘에 대한 중요성 기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유어나 한자어의 의미 반드시 출제될 수 있다.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어휘 간의 관계도 유의관계인지 반의관계인지 포함 관계, 그래서 상하이 관계인지 구체적인 어휘들을 알아야 관계가 나오겠죠. 이런 사전 활용 필수적이라고 보시고. 자, 또 최근에는 국가직, 지방직에서 중요한 게 우리 군무원 시험까지 들어온 영역이 또 대화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화법과 장모, 화작이라고도 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도 있고 대화의 경률과 관련하면서 협력의 경률이라든지 아니면 공손성의 경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칙을 주고 이론화하기도 하니까요. 보기에 상황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공감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뭔가 겸손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떤 리액션을 잘하고 있으며 이렇게 경청하는지 이런 이제 대화라는 게 또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뭐 토론과 토의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들, 사회자의 역할 이런 것들도 정보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현대시 중에서도 제가 일부 시인들을 좀 추려보았습니다. 좀 최근에 중요하고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시인들이라고 한다면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탄생 120주년 김소월 그리고 정지용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역시 김소월의 시로 본다면 1순위는 진달래꽃이겠지만 그러나 초혼이라는 시도 있고요. 가는 길이라는 시도 있고요. 길이라는 시도 있고요. 산유화라는 시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이라는 긴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자, 산이라는 시도 있고 이렇게 김소월의 다양한 시들을 통해서 김소월의 전통적인 시, 민요조, 칠호조의 삼음보 아니면은 주로 이별의 정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아쉬움, 미련 이런 김소월의 다양한 시들의 어떤 세계를 좀 공통 분모를 통해 알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정지용 역시 워낙 기존에도 중요했습니다만 최근에 시사적으로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순위는 여러분은 향수로 알고 있거나 유리창도 좋고요. 고향도 좋습니다. 춘설이라는 시도 있고요. 인동차라는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지용의 유명한 시들부터 낯설지만 분명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시들도 있으니까요. 제목 기억해 두시고. 자, 백성 역시 2022년 기준 탄생 110주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탄생 100주년 문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왔지만 이제는 그 시인들이 쭉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110주년, 120주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백석 또한 1순위는 여승이라는 시가 유명하고요. 고향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또는 그 이외에도 백석의 시들 중에 모닥불이라는 시 또는 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다양한 전통적이고 토속적이고 가족, 고향 이런 걸 소재로 했던 서사지향성의 백석의 시도 역시 중요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요. 자, 또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대통령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보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에 잘 나오지 않았다. 즉 과거에는 통일 관련 시, 뭐 신동엽, 김수영, 물론 김수영도 요즘에 엄청 잘 나오고 있지만 그런 시들에서 조금 변화를 주어서 순수 시인들, 그래서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5월 이런 김영랑의 순수 시들도, 아니면 서정주 시인도 마찬가지로 역시 1순위의 국화옆에서라는 생명파 시, 아니면은 서정주의 시 중에는 춘향전을 모티브로 했던 추천사, 춘향유문, 다시 밝은 날에, 아니면 이제 귀촉도 이런 서정주의 시도 마찬가지로 이 전통적인 시로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통일 관련 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군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직렬과 달리 군무원 시험 군인이면서도 공무원과 관련된 교집합, 상호 존중,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슈는 가장 또 우리 군무원 시험에 적합한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봄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렇게 통일부터 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현대 시로서는 제가 일부 시인들을 한번 추려보았고요. 자, 현대 소설로서도 중요하죠. 자, 그랬더니 놀랍게 이제 최인훈의 소설이 2022년 그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과거에도 많이 예측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출제되었으며. 자, 이제 여러 소설가 박경리의 토지부터 김약국의 딸들까지 불신시대 이런 소설도 분명히 있고요. 자, 이청준 역시 군무원 시험에서도 과거로부터 잘 나왔습니다만 눈길, 서편제, 당신들의 천국, 병신과 머저리, 매자비, 줄 이런 다양한 이청준의 소설들이. 자, 김승옥이야 서울 1964년 겨울의 익명성부터, 아니면은 또 하나 역시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무진기행 이런 소설들도 역시 1960년대를 대표하고 그 배경이 되었던 인간 소외 이런 걸 많이 다루기도 하고요. 자, 윤은길도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장마, 완장 이런 소설들이 있어서 항상 주요 소설가 있다. 애초에 우리는 이론 시간에도 주요 소설가 25명, 주요 시인 25명 합치면 50명이죠. 또 주요 시 100편, 주요 소설 50편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리해 강의노트 뒤에 줄거리, 간단한 특징, 주제 이런 것들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서울 배경 소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순수 소설 계열들, 그중에 황순원 소설이야 1순위는 소나기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시험용으로는 학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별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목넘이 마을에게, 이리도, 어둠 속에 찍힌 판화 이런 다양한 소설들이 역시 휴머니즘 소설로 출제됩니다. 순수한 인간애와 관련이 되고. 자, 김동리 소설도 과거의 정부들에선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시사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김동리의 1순위는 무녀도라든지 등신불이라는 소설, 바위라는 소설, 화랑의 후예 이런 소설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어떤 소설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몰라도 빨리 읽고 정답을 찾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작가들이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해드리면 왠지 좀 반갑고 또 왠지 내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또 역시 1950년대 전후 소설도 군무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역시 2022 유예라는 소설이 군무원 시험에 또 출제되었던 바, 그것 또한 역시 전후 소설이죠. 전쟁을 통해 6.25를 통한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성의 회복과 같은 소설들. 오상훈의 유예라는 소설이 있고요. 손창섭의 비오는 날 잉여인간이라는 소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전후 소설들이 특히 실존주의 소설과 관련이 되면서 장용학의 요한 시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50년대 전후 소설이라는 맥락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25번째입니다. 우리가 25문제를 기준으로 제가 25가지나 좀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중에 우리는 이제 시사적인 정보들, 그중에 정치, 선거 관련, 너무 지나치게 여당, 야당 이런 정치적인 내용을 묻는 건 아니어도 이 선거와 관련된 또 국민의 어떤 자세들, 권리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금리 인상 등의 경제 이론들이 최근에 금리 인상, 그래서 빅 스텝을 밟고 있는 미국의 연준부터 우리 한국은행까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긴축이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저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주식은 주가는 내려갈 것이고, 이런 다양한 경제적인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최근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많이 결국은 도입하고, 그래서 이런 확장 가상세계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점점점 또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도 포스트 코로나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또는 최근에 이런 갈등 문제들이 남녀 갈등, 세대 간의 갈등들, 혐오의 문제, 남혐, 여혐 이렇게 편가르기 하잖아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문학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 결국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무원 시험에 과거 한자 문제로 나왔던 방역을 비롯하여서 역시 지문으로도 계속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전염병의 문제, 창궐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역시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 사회와 관련하면서 이런 유연성의 문제, 다원주의의 문제, 서로 이해와 배려의 문제, 역지사지의 문제 이런 거 있을 것이고요. 자, 또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17% 이상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기준으로 17% 이상이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령 사회의 7% 또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7%, 고령 사회의 14%, 초고령 사회를 20%라고 하는데요. 이제 점점 우리는 20% 이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현재에서 곧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문제, 그러면 노인의 일자리 문제도 있어요. 노인 소외 문제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과 관련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비문학적인 소재들도 좀 두루두루 시사적으로 알고 있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것만은 꼭 나온다를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측해 가고 또 저의 전문가적인 안목과 관점으로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1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되 비문학의 기출문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의 수만 38문제 정도, 약 40문제 가까이가 최근 3개년에 출제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10가지 독해라고 해서 이론 시간에는 설명한 바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문제에 최대한 집중하고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문장 간의 관계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관계. 따라서 일반화, 구체화, 일반화, 구체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뒤에 순서 문제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우리 군문도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 문제, 어떻게 일반화, 구체화가 되는지를 대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막 뭐 나오고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한 문장 나오고 바로 반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조금 긴 듯한 뒷받침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자, 이것은 긴 문단,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짧은 문장이 아니라 가나다라라고 하는 문단의 관계부터 이제 문단의 순서까지 이게 다 1, 2번, 3, 4번이 지금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문단 구분부터 또는 접속어 문제들도 잘 나오고요. 주제, 제목, 그리고 이제는 이해 추론까지, 특히 이해 추론이 최근 군무원 시험의 필수 문제이면서 우리도 역시 이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 문제에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동형 문제, 실전 문제에도 제가 항상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자, 10가지 유형이 있으면 또 저는 비문학 독해의 7대 팁 7가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중에 위하여, 위해, 위해서 나오면 목적이니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A의 목적, 나머지의 수단의 관계, 위하여 나오면 무조건 B급, 위하여 나오면 B급, 때문에 나오면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결과의 별표 정도 좋죠. 원인 결과니까요. 그래서 정말 A에서 B 한 건지 아니면 B에서 A로 온 건 아닌지, 선후 관계일 뿐인지, 이런 때문에 또는 근거, 이유 이런 말들이 있을 때 국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또는 그러나 이후에 역시 핵심, 강조가 될 때가 있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러나 이후에 주목하시고, 또 우리 국어의 부정서술어, 한 번의 부정서술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즉 아니다, 없다, 못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중부정 형태가 나오죠.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둘 다 긍정의 형태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서술어에서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자, 강조.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인, 근본적인, 궁극적인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결국 그게 주제에 해당하죠. 무조건 별표 이렇게 쳐둘 만한 위치가 있고요. 대비어라는 것도 저는 두 가지에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첫 번째는 A보다 B, A라기보다는 B, A인 반면 B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어느 하나를 딱 초점을 맞출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짝이 되는 거, 이것도 약간 대비된다고 하죠.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중국에서는 이런데 뭐 대한민국은 이렇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이런데 현재는 이렇고 이렇게 대비되는 말들도 역시 우리 비문학에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저는 10가지 기호라고 보통 말했어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밑줄, 별표, 화살표, 양쪽 화살표, 괄호, 돼지꼬리, 그리고 B급. 이 B급만 잘 그어줘도 우리는 읽을 때 호흡에 맞게 잘 읽으면서 빠른 독해가 가능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필요 없는 부분을 뺄 수 있는 능력 또는 경우에 따라 네모와 동그라미와 별표나 세모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화살표 등을 통해서도 시간을 줄이면서 불필요한 독해 시간 낭비가 없도록 기호를 적절하게 잘 구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제가 역시 짧게, 왜냐하면 너무 길게 우리 이야기하기에는 오늘의 핵심은 또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하여의 중요성 강의 노트 이론 시간에 다 했고요. 때문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 인과형 단어를 통해 원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나 이후의 핵심, 부정서술어, 또 대비어, 강조, 그리고 마지막 기호 표시까지 이제 적절하게 잘 구사하면서 저랑 38문제를 모두 이와 같은 공식과 이와 같은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시간상 우리는 1번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제 특이했던 1, 2, 3번이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비문학은 지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지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선지들 문제가 이제 있었을 테니까 1, 2, 3, 4의 선지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문이 없는 비문학 문제도 무려 3문제나 모두 7급 시험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3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모두 다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비문학을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기초적인 지식들, 기초적인 워밍업 단계에서 나올 만한 이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외운다기보다는 대체로 이 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군무원 시험에 계속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첫 해였기 때문에 2020년. 그래서 비문학을 위한 이런 기본 지식은 필요하다라고 준 거지 앞으로는 지문이 더욱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3문제를 통해서 대략 방향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의도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원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제 이 제목이 있어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그럼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삽니까? 아니면 어떤 글을 선택합니까? 그럼 좋은 문장들 우리가 넓게 보면은 책이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검색도 하면서 아, 요게 참 좋은 말이야. 좋은 글이야. 이러고 읽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중에 첫 번째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죠. 독자 입장에서 좋은 글을 선택합니다. 물론 독자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 성별, 호기심, 관심 이런 거 있죠. 내가 초등학생인데 막 엄청 어려운 책을 우리가 사서 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글은 아니잖아요. 내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나의 흥미, 능력, 취미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내가 이거 좋아하는 책이야. 이거 내가 정말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야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좀 위험한 게 생일 때 책 선물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왜? 그 친구가 이 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내 입장에서 책을 사준 거예요. 근데 친구는 별로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선물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독자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글의 내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글이 참 교훈을 주는 거구나.
참 따뜻하고 감동적인 글이구나 이러면서 글을 보고 글의 내용이 좋아야 우리가 또 좋은 글이다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이번에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피가 흐르는 그런 연결하는 어떤 그런 통로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포함하면서 뭐 결합되어 있을 때 그걸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 책이 그 글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에 끼치는 긍정적인 맥락을 말한다는 거예요. 맥락이라고 하는 게 사회 공동체에 어떤 끼치는 긍정적인 맥락. 그래서 이게 이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 좋다더라. 사람들이 막 입소문이 나면서 또 사게 되고 또 그러면서 야, 참 좋은 책이네.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이렇게 하면 영향력이 있구나 이러면서 결국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좋은 맥락으로 이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자를 보고 선택한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글쓴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마치 우리가 뭐 유명세,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작가니까 이 글을 내가 선택했어. 이 사람이 뭔가 중요한 작가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책을 샀어. 그런 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개인의 선호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가수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뭐 전혀 뭐 음악과 상관없이 막 사죠. 이거는 그냥 인기죠, 인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요. 좋은 거를 선택하는 정말 객관적인 기준. 그러면서도 어떤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필자만 보고 글쓴이만 보고 선택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바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까 11종 교과서라고 했지만 신사고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독서 교과서가 있는데 여기에 애초에 좋은 글을 선택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실제 있습니다. 원래 큰 제목은 독서의 본질이라는 이제 글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독자, 글의 내용, 맥락 그대로 나와 있네요. 독자, 글의 내용, 맥락 이렇게 답으로 공무원 7급 시험에 주었다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독서 교과서를 막 지금 찾아보고 막 그걸 다 읽어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유형은 더 안 나올 거라고 해서. 하지만 이런 말들로도 문제를 주기도 하는구나. 지문 없이도 주기도 하구나. 특이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독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니까 우리의 목적, 관심, 흥미 수준이 맞는지 이런 걸 따져서 좋은 글을 선택하고. 자, 두 번째 이제는 내용, 글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가독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독서 공동체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맥락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글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글쓴이, 다시 한번 필자는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설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문제 1번이었고요. 자, 또다시 2020 군무원 7급에 거듭 세 문제다. 이런 지문 없는 비문학 이론을 주었다고 했는데 자, 이제는 설득 전략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원입니다. 자, 상대방을 설득한다. 어디에서요? 글에서 말이죠. 비문학적인 글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에도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인성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됨됨이 같은 거죠. 어떤 태도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참 착해. 아니면 참 이 사람이 인성이 좋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 참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중에 인성적 전략이 있고요. 또는 이성적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감성적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구별하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바로 여기에는 인성적 전략이 그러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럼 벌써 어떤 태도로 말하는 게 좋겠어요? 공손하게 말하면 엄청 좋겠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분들이 저 선생님 참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을 때 어떤 것 때문일까?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준비, 정확함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고요. 물론 겸손하면서도 저도 자신감 있게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인성이라는 것도 바탕이 돼야죠. 지식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어쨌든 아까 공손하면서도 어떤 그러한 올바른 됨됨이 이런 것을 다 넓은 의미의 인성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태도 정답이 되고요. 자, 하지만 이제 나머지를 보니까 벌써 1번의 답이 보이죠. 감정에 호소하는 건 인성이 아니잖아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감성적인 설득 전략에 해당이 되고요. 자, 3, 4번은 거의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주장이 있고요. 근거가 있고요. 논리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역시 근거라는 말을 통해서도 풀었지만 이것들이 결국 근거에서 논리적이면서 적절한 뒷받침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결국은 우리가 저 설득 전략 중에서도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논리적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결국 이성적인 거죠. 데카르트, 고키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게 전부 다 일종의 이성적이면서 그것이 우리 글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적절한 근거 등을 통해 뒷받침하고 주장하고 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득 전략 또한 3가지가 있음을. 현재 이것은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의 4단원의 설득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번에서도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막 어떤 어려운 비문학 지문은 아니었지만 비문학을 읽기 위한 가벼운 접근으로, 가벼운 시작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3가지 분명 이야기했으니까요. 물론 정답에서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었고요.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고요. 이성적 설득 전략이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앞쪽에 제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몸풀기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시간상 2번까지만 이 시간은 제가 해보고요. 잠시 후에 이제 3번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제 저랑 공부할 수 있는 바로 군기 확실이라는 이 강의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요? 자, 첫 번째 어떤 수업을 진행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이제 우리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또 이것만은 꼭 나온다부터 비문학을 위한 또 7대 팁들 10가지 유형들을 설명하느라고 이 시간은 2문제만 풀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최대한 문제에 집중하면서 순서 문제 또는 주제 문제 또 역시 이해 문제 이런 것들 우리 충분히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비문학 또 정말 이 군기 확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가 2강으로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